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에 이어서 좀 하락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우선 나스닥 먼저 보게 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버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지할 만한 구간이 딱히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걸 지지하고 여기 위로 올라타게 된다면은 조금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면은 뭐 반등 주고 여기서 맞고 다시 한번 또 지지받고 그러고 올라갈 수 있었던 환경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구간 자체가 앞전 차트를 봤을 때 딱히 여기서 멈출 만한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추가로 뭔가 지표들이 나오고 FOMC가 나오고 그리고 실적들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뭔가 악영향을 끼칠 만한 게 있다면은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커진다면은 어디까지 커지느냐? 여기서 지지할 거라고 이제 선을 그어 놨었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차트 위치가 이제 16,500포인트였는데 거의 뭐 정확하게 16,500포인트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여기서 하단을 지지받은 다음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120선 위에다가 안착시키면서 마무리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이 마무리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지금 당장 그렇다고 월요일날 바로 이걸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이 구간 자체가 의미 있는 자리예요. 앞전에서 봤더라도 앞전에서 고점으로 작용했었죠. 고점의 저항, 이러한 저항을 작용하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16,500포인트거든요. 그만큼 16,500포인트는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한 번에 깰 수는 없어요. 뭔가 또 악재가 나온다거나 뭐 그러면은 좀 깰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당장 깨기는 어려워 보이고, 당장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에다가 하단을 갖다가 거의 깰 듯 말 듯한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며칠 동안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선다 하면은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반등을 이어간다고 해도 뭐 강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라인, 자 위에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60선 정도, 60선이 이제 꺾여 내려올 거거든요. 60선 정도까지가 이제 한계다,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깨기보다는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을 주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치든, 여기서 어쨌든 간에 버틸 만한 요인이 있는 16,500포인트니까 여기를 갖다 당분간에 지키면서 뭐 이스라엘 쪽 그리고 이란 쪽 그쪽 이슈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런 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뭔가 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은 앞전에서는 16,000포인트를 그어 놓긴 했는데 사실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확실해요. 241선이 꾸준히 올라올 거예요. 241선 꾸준히 올라오면 요 선과 맞물리겠죠. 15,600포인트예요. 15,600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월봉상 아니 주봉상 봤을 때 지난주에 봤을 때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16,200포인트 요 구간에서는 웬만해서는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었고, 근데 이제 16,500에서 이제 멈췄죠. 16,500 그리고 16,200 많이 내려오더라도 16,200까지는 좀 여유있게 좀 내어줄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진다면 이 60일선이 또 올라오겠죠. 올라왔을 때 만나는 곳이 15,500 정도거든요. 15,500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15,600 정도. 그러니까 15,500에서 15,600 정도에서는 그 다음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지선은 중요한 거는 16,500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지지선은 15,60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 구간을 갖다가 바로 떨굴 가능성은 낮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뭐 데이터들 그리고 뭐 발언들이 좀 있거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 그리고 뭐 이란이 갑자기 미사일을 쐈다, 이러면 여기까지 당연히 빠지겠죠. 그랬을 때 지지할 수 있는 마지노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간에 지금 침체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은 뒤에서 뉴스 같이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국장으로 좀 돌아오면 국장도 비슷해요. 국장도 미장에서 저렇게 빠지면 이 하단을 갖다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국장도 어쩔 수 없이 상승하던 그 채널에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랫단에서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부터 보면은 여기 지지, 그리고 여기 지지, 그리고 여길 지지. 그래서 이 하단을 갖다가 축을 갖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 말씀드릴 때도 여기서 지지는 했지만, 만약에 미증시가 이렇게 밑에 그어놨던 아까 전에 16,500포인트 여기를 갖다가 뚫고 내려간다라면 국장도 당연히 뚫고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 위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미증시가 무너지면서
동일하게 이 하단까지 좀 내려와서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미증시가 무너졌고 국장은 금요일 날 먼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했다라고 보면서 월요일 날 개파락한 다음에 바로 그냥 들어 올리면서 이러한 양봉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2650포인트에다 걸쳐놓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증시에서도 봤을 때 아까 전에 240선을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사실상 여길 지지한 건 맞지만 라인을 보시면 240선이에요. 그래서 앞전에서도 한번 마지막 마지노로 지지를 했던 곳이 240선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지노로 지지를 한다면 240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개파락해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막 마이너스 1% 이렇게 막 출발을 한다. 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오후 돼서는 거의 오히려 양봉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환율도 지금 좀 긍정적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단순하게 그것만 봤을 때 이제 하락이 끝나고 막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단기로 이제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그 다음에 그냥 뭐 V자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개파락을 먹었을 때는 요 정도 올라갔다 여기서 또 버티는 모습, 그 다음에 시장 뉴스에 따라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구간에서 버텨줄지 아니면은 추가 하락을 이어갈지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엔 요랬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도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부터 지지하던 라인, 여기 지지 라인, 그리고 여기 지지 라인. 그랬을 때 여길 지지했어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지난주 영상 찍을 때 여길 지지를 했어요. 진짜 여기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지키면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가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진짜 외국인이 말도 안 되는 선물을 갖다가 던지는 바람에 굉장히 크게 빠졌고 막판에 조금 다시 선물을 갖다가 매수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큰 폭의 하락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봉을 갖다가 나타내면서 지켜야 될 라인을 갖다 이탈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월요일날 만약에 월요일날 뭐 개파락을 하든 출발을 하든 뭔 상관 어떻게 출발하든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요 라인 부근까지만 살짝만 걸쳐놓든지 올려놓든지 약간 부족하게 그 정도만 해준다면은 웬만해서는 차트를 다시 한번 살려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요러한 박스권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요러한 박스권으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그러다가 시장이 괜찮아지면 올라가려고 턴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추가 하락은 좀 더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래서 월요일날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올려야 된다. 800포인트는 좀 힘들어 보여요. 솔직히 800은 힘들어도 790포인트 정도 790 뭐 3포인트 790도 좀 부족하네요. 790 한 2나 3 정도까지는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차트를 살리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든 여기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빠진다면 사실상 여기까지 봐야 돼요. 사실상 앞전에 있었던 730포인트까지도 열어주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락할 때는 신용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좀 크게 빠졌었잖아요. 증시자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신용 같은 경우는 좀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은 대부분 신용을 가지고 더 들어오면서 신용잔고가 오히려 늘었어요. 신용잔고가 늘고 지수는 하락하고. 근데 지수가 하락하면서 신용장고 늘다가 계속 늘다가 결국은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지수는 더 크게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오히려 지수의 하락을 더 낙폭을 더 과대하게 만들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대충 20조 1천, 20조 2천 정도에서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신용잔고도 빠져왔어요. 19조 4천까지 빠져왔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그렇다고 막 크게 빠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난주 봤을 때 대충 55조 정도였었는데 지금 뭐 54조 크게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그대로 있는데 신용잔고는 지수가 빠지는데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번에는 예전처럼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추가 하락하는 그런 뭐 투매가 투매를 만들고 또 투매가 투매를 만드는 이러한 과정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했지만 예전처럼 신용잔고 때문에 문제될 거는 없겠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뭐 반도체 쪽에서 많이 던지긴 했는데 금요일날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물 같은 경우에는 대충 8천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이제 7천억 정도 던졌어요. 기관도 어차피 뭐 분산해서 던졌는데 자 얘네들이 던진 곳 중에서 보면은 금투가 이제 3천억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8천억. 사실상 얘네들은 언제든지 다시 좀 지수가 좀 크게 하락했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물량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중에 한 번은 좀 크게 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뭐 그거는 제 추측이니까 가봐야지 알겠죠.
어쨌든 저렇게 좀 많이 던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500억, 800억 뭐 요 정도 던졌어요. 근데 뭐 앞전에 샀던 게 있어가지고 뭐 기관이 막 그렇게 엄청 던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지고 대형주들 막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를 찍고 이러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의 매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죽은 상태에서 좀만 던져도 그러면은 지수가 콱콱콱콱 무너지겠죠. 약간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1,500억도 뭐 그렇게 센 물량은 아니었어요. 예전 생각해 보면은, 예전만 보더라도 자 이날 볼게요. 1,700억을 던졌잖아요. 1,700억에 800억 뭐 비슷해. 오히려 더 던졌죠. 그 당시만 보더라도 18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투심이 완전 죽은 상태예요. 투심이 완전 죽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래, 그리고 이란이 막 전쟁할 것 같아,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매수세가 없으니까 이거 이때보다 더 적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34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지수를 무너뜨린 거죠.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얘네들이 분명히 다시 돌아올 만하다, 들어올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자, 그리고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은 지난주부터 많이 던진다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 전전주만 하더라도 막 7천억에다가 1조에다가 뭐 9천억 이런 식으로 던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도 뭐 계속 던졌어요. 2천억에다가 5천억 던지다가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자, 목요일 금요일부터 좀 셌죠. 목요일도 뭐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얘 뺀다 하더라도 금요일 같은 경우에 1조 8천억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보던 숫자랑은 좀 다르게 좀 너무 강하게 던졌어요. 선물 자체를 굉장히 세게 던졌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더 이상 던질 선물이 어느 순간에는 떨어지면은 분명히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던졌던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던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던졌던 때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디였더라? 23년도였었는데 23년도에 1조 얼마, 막 1조 이상을 던졌던 적이 있었는데, 자, 뭐 요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막 4월달 보면은 1조 2천억, 그리고 6천억, 뭐 사는 거 거의 없죠. 그냥 계속 던지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1조 2천억, 그리고 1조 1천억, 그냥 말도 안 되게 계속 던져요. 그러다가 1조 5천억 진짜 엄청 세게 던져요. 그러면서 지수가 여기만 보시더라도 계속 매일 빠지죠. 이렇게 계속 매일 빠지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갑자기 다시 2천억 3천억 조금씩 사다 팔다 하다가 갑자기 2조 3천억, 여기 2조 3천억에다가 7천억, 3조를 삽니다. 갑자기 이렇게 분명히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던지게 되면은 결국은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오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이 정도를 던졌으면은 요것만 대충 더와보셔도, 앞전에 아까 전에 던졌을 때 막 1조 뭐 그러다가 1조 5천억 던졌잖아요. 지금도 뭐 1조 9천, 그리고 5천, 뭐 이 정도 던지다가 7천 던지다가 뭐 한두 번 더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조만간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막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외국인은 분명 돌아온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올 가능성은 조금 더 빨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요 정도로 보시고, 뉴스를 좀 보면은, 우선 이번 주에 있었던 게 FOMC가 있었고, 금리는 당연히 동결인 거 알았었고,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결이었었고 파월 발언이 있었는데, 우선 금리를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한 번이 있어요. 한 번 인하 0.25% 인하한다는 게 대략적으로 78%, 0.5%를 한 번에 인하한다는 게 22%. 아무래도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금리 더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22%로 0.5%를 내려야 된다는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는 11월에는 대충 0.5%를 내린다는 게 75% 확률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은 9월에 0.25 내리고 그 다음에 11월에 0.25 내릴 거야.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이상 내린다는 시장 참여자들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지 싶나 봅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는 3번 내릴 거야가 지금 오히려 66%로 결국은 9월에 0.25, 11월에 0.25, 그 다음에 12월에 0.25 이렇게 내린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보고 있어요. 뭐 이 시장의 이 퍼센테이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이것저것 이란 전쟁이 나오고 하면서 뭐 그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변경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했죠. 자,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중요했었는데, 파월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금리 인하는 9월부터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이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앞전에 조건을 달았던 게 고용이었어요.
고용이 조금 더 둔화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모습이 막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고용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때 파월이 이야기를 하고서 고용 데이터가 금요일날 나왔는데 고용 데이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진짜 최악으로 나오면서 거의 뭐 경기 침체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 9월에 금리 인하 하겠네 라고 하면서 국채금리가 말도 안 되게 빠졌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고 인플레이션은 뭐 매번 나와서 얘기하는 게 동일해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예요. 2% 연준이 얘기하는 그 2%까지는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는 언제나 앞단에 맨날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했던 거는 금리 인하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는 게 금리 인하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9월에 인하하는 걸 거의 100%로 볼 정도입니다. 자, 그러고 그래서 인플레하고 뭐 실업률 양쪽을 보겠다고 했잖아요. 인플레는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왔으니까 결국은 파월이 얘기한 대로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으니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이제 100%로 알았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뒤에 다른 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왜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100%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안 좋은 데이터가 시장에 안 좋게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고용도 안 좋아, 뭐 소비도 안 좋아, 전부 다 안 좋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겠지.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그러면은 시장은 올라갔어요. 뭐 나스닥이 오르고 S&P가 오르고 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막 시장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걸 100%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랬을 때는 안 좋아가 아니고 안 좋은 뉴스, 고용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전부 다 안 좋은데 했으면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걸? 이러면서 기대감이 아니고 이미 한다며. 이미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건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그러면은 이거 침체 아니야? 사실상 이거 고용도 안 되고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하고 재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내려가는 건 당연한데 침체 때문에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금리 인하해서 뭐해? 결국은 시장은 침체로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예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침체로 가면은 막 3년씩 이렇게 침체 구간을 갖다 겪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이 전부 다 증시가 이제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졌어요. 코스닥은 뭐 4% 빠졌으니까. 자, 코스피는 3.6%가 빠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5.8%가 빠졌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4.4%가 빠졌어요. 이 세 군데에 지금 동일한 점이 뭐냐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면서 그리고 AI 반도체 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크게 빠지잖아요. 그쪽에다가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대만도 반도체 수출하지, 일본도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당연히 반도체에 거의 목을 메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침체래. 반도체가 좀 늦어진대. 그러면 반도체 덜 사겠네. 그러니까 이쪽에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금요일날 대폭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좀 크게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침체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가봐야 되긴 해요. 너무 빠르게 내려가지고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좀 다른 뉴스들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러면은 나머지 대형주들 미국의 빅테크들이죠. 빅테크들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나름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이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줬으면은 좀 방어라도 좀 해줄 수 있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 실적 쇼크가 나옵니다. 실적 쇼크가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마이너스 26%인가 막 이렇게까지 빠져요. 진짜 이렇게 큰 기업이 그렇게 빠지는데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 악화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할 거고 제가 봤을 때 15,000명인가 전부 다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을 할 거고 지금까지 하락폭은 1975년 이후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터지면서 결국은 아시아 쪽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배당. 그래서 오는 이제 4분기 10월 12월부터는 배당금 지급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중단하면은 미국 주식에 나는 배당 타먹으면서 할 거야 하고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그럴걸요. 그럼 다 던져야지. 딴 거 사지. 배당주가 아니네 이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매도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은 다 갖춘 게 내용들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인텔만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인텔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한국에서도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듯이 인텔 쇼크 때문에 웬만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껴있는 반도체 주들은 전부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큰 낙폭을 이어갔다. 걔네들의 낙폭 때문에 미증시가 저렇게 또 빠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도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기대 이하의 실적입니다.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였는데 그래서 주가가 9% 정도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애플 뭐 2% 상승한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아이폰 16이 나올 거고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람들이 많이 바꿀 거야. 바꿔야만 니들이 챗GPT를 갖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제미니를 사용할 수 있어. 뭐 약간 요런 거. 제미니는 삼성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을 갖다 쓸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애플이 좀 상승한 거지. 솔직히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냥 새로운 신제품 나오는 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기대 이하 실적인데 2분기 실적도 기대 이하고, 그러면 3분기 전망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3분기 전망도 시장 예상치를 갖다 하회했습니다. 보통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래도 2분기 좀 힘들었는데 3분기는 그래도 되게 좋아질 만한 그런 요건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그래도 좀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장중에 15%까지 하락하는 폭락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시스템 장착 온디바이스죠. 이거 이제 새로 하니까 16부터 그래서 좀 올라갔다,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얘는 개별 이슈였어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또 다시 보시더라도 분명히 아마존도 이래?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거 뭐 AI고 뭐고 그냥 반도체 그냥 다 나가리구나, 약간 요렇게 시장을 본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좀 이제 엔비디아라도 좀 버텨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이제 조사를 나선다 이런 뉴스가,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붙더라도 AI 시장이 막 시장을 이끌고 있을 때 이런 거 나오더라도 밑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막 합니다. 떨어지면은 기회야 이러면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지금은 미친 듯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지금은 약간 무서운데 겁에 이제 질리죠. 그러면은 사질 않다 보면은 매수세가 없다 보면은 똑같이 던지더라도 예를 들어 한 3% 이제 빠질 게, 매수세가 없으면은 막 5% 빠지고 막 7% 빠지고 이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별 뉴스도 아닌 것 같은 거에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크게 좀 빠졌고, 거기다가 또 하나 뉴스가 떴던 게, 엔비디아가 이제 그 다음 최신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그 월이라는 걸 갖다가 블랙월 반도체를 갖다가 이제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이제 하반기인가 이때 나온다고 뭐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설계 결함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라고 하면은 뭐 메타나 아니면은 뭐 테슬라도 이거 주문했었나, 그런데 하여튼간에 몇 개 대형 빅테크 업체들에서도 좀 많이 주문을 갖다가 미리 해놨습니다. 예약 주문을. 근데 설계 결함 때문에 고객한테 전달하는 게 3개월 이상이에요. 3개월 지연이 아니고 3개월 이상이에요. 이상인 걸 잘 봐야 돼요. 이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년이 지연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갑자기 매출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꺾이겠네. 약간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왜? 왜냐면은 예전에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주문을 했다가 취소하고서 나 블랙몰 나오면은 블랙몰 살래? 하고서 취소했던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매출이 바로 잡혀야 되는데, 매출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은 매출 인식 시점이 늦어져요. 예를 들어 4분기에 이제 인도를 하게 되면 매출 인식 시점을 4분기로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근데 4분기가 아니고 내년 뭐 2분기 이래버리면 내년 한 뭐 4월, 5월, 6월 이렇게까지 늦어진다면은, 예를 들어 그러면은 매출 인식 시점이 일로 늦어지겠죠. 근데 얘네가 이때 나온대, 신제품이 이때 나오는데 막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막 4분기에 막 그 전 모델을 갖다가 막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릴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나온다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는 매출이 사실상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좀 무너질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냥 TSMC에서 양산 직전에 설계 결함을 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설계 결함을 갖다가 정리하고 뭐 다시 좀 바꿔야 되겠죠. 설계도 바꾸고 다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낮은 수율 때문에 생산을 또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0개를 만들어서 완성품이 뭐 한 90개 나오면은 90% 수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수율도 낮다 보니까 이 설계 방법으로 했을 때는 더 가격만 더 비싸지고 좀 힘들다.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에 또 이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조금 더 힘든 시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하락폭이 컸으니까. 근데 기술적 반등이지 이게 다시 뭐 V자로 반등하면서 올라갈 거야, 약간 요건 아니니까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침체로 봤던 거는 일자리가 대충 11만 4천 건이 쇼크가 나왔어요. 예상했던 숫자보다 일자리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 고용이 되게 힘드네. 고용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기업들이 힘드니까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확 준 거죠. 그렇게 쇼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진짜로 시작됐구나, 이거 경기 침체다, 벌써 이렇게 막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리고 화요일도 뭐 솔직히 별건 없었어요. 화요일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졸치 데이터가 좀 그래도 볼만하다. 근데 졸치 데이터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인하는 곳이 사람이 많이 뽑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좀 괜찮게 좀 갔어요. 자, 그리고 수요일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 ADP에서 약간 문제는 있었어요. ADP 비농업 부분에서 원래 14만 7천 명을 갖다가 예상을 했었는데 12만 2천 명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 고용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앞전에 왜 졸치 데이터가 좋았잖아요. 그럼 졸치 좋고 얘가 안 좋으면은 뭐 그냥 또이또이 하지 뭐,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도 어느 정도 시장이 괜찮게 좀 받쳐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게 나왔었더라도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새벽에 나올 파월의 이제 발언이나, 그리고 FMC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또 크게 안 무너지는 그런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9시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뭐 안 무너지다가 이제 3시에 이제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 나왔었고,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동결이지만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갭 떴던 부분에서 그냥 버텨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나스닥을 다시 가서 보면은 수요일이 이날이에요. 좀 하락이 있었어요. 하락이 있었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 시가를 갖다가 이미 2%를 띄워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가가 거의 무너지지 않고 2.6%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파월이 괜찮게 얘기를 해줬구나,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전날 이제 무너뜨렸던 걸 전부 다 회복을 시켜놓는 그런 하루였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나왔던 데이터가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6천을 예상을 했는데 24만 9천이 나왔어요. 요것도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뭐 그냥 조금 이해해 줄 만은 해요. 그래도 나름 이해해 줄 만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 데이터에서 약간 안 좋은 게 좀 보여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얘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어가면 구매자 지수가 되게 호황인 거예요. 근데 48을 예상을 했는데 46.8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침체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래? 할 정도로 침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물건을 갖다가 막 공장에다 주문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주문 지수를 49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뭐 아무래도 인플레 꺾으려고 계속 금리를 갖다 올려놨으니까 뭐 50보단 낮게 나오는 게 맞지만 49 정도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47.4가 나오면서 갑자기 신규 주문도 없어, 공장에 들어오는 신규 주문도 없고, 구매하는 뭐 원료를 구매하고 뭐 구매하는 이것도 굉장히 싸지고 있어. 그거는 공장들이 경쟁이 붙으면은 원료부터 뭐 인건비부터 다 올라가잖아요. 경쟁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붙는다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소비가 줄었으니까 공장에서도 많이 만들 필요가 없고 적게 만든다. 그러니까 공장의 비용도 줄고 신규 주문도 줄고,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 고용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하는데 봤더니만 이게 최악이었죠. 49를 예상을 했어요. 전달이 49.3이었어요.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데 43.4가 나온 거예요. 요게 세요. 제조업 그냥 망했네라고 이렇게 본 거죠. 시장에서는.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전도 제조업이잖아요. 삼전에서 채용을 갖다가 만 명씩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채용을 안 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와, 이쪽에서 고용을 아예 안 한대, 얘네가 이 정도로 고용을 안 한다는 거는 제조업을 하기가 힘들구나, 물건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구나, 약간 요런 거거든요. 인플레가 꺾이겠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는 꺾여요. 인플레는 꺾이는데 그러면 침체로 간다는 거죠. 소비가 없고 공장이 갑자기 공장 가동이 줄고 거기서 채용도 안 하고 그리고 투자도 안 하고, 그럼 재투자가 돼야지 이게 막 돈이 돌면서 선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이거 침체로 가네, 약간 시장은 여기서 침체를 다시 한번 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이 좀 중요한데, 이렇게 침체했으면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용 데이터가 더 낮게 나온다. 그러니까 더 좋게 나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 실업률 같은 경우에 지금 4.1%를 예상했었잖아요. 한 4%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예전에는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시장은 같이 떨어졌어요. 왜? 고용이 너무 잘 되는데 약간 요래 버리면은 금리 인하 못 하겠네. 그러면은 시장은 하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4.1을 예상했는데 4.3이나 나온 거예요. 실업률이. 거의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실업자가 막 이러고 올라가요. 실업자가. 예전에는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아, 연준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하겠네 하면서 시장은 이제 환호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전에 앞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금리 인하할 확률을 100%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금리 인하는 할 거야 이미. 그거는 고정된 사실이에요. 이제는 예전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건데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고 고정이에요. 고정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요. 아, 기대감이 아니죠.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자,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지금은 이렇게 안 나와도 되거든요. 이러면은 아, 침체네. 약간 요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이 침체네 하고 시장이 갑자기 빠져요. 지금까지는 나쁜 뉴스가 시장을 갖다가 시장을 갖다가 나쁜 뉴스가 시장을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쁜 뉴스가 시장을 같이 하락해요. 나쁜 뉴스가 나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근데 뭐 연준 그 파월이 얘기했던 게 뭐 어차피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9월부터 뭐 금리 인하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의 뭐 100%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는 중요한데 이제 시장에서 침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어디까지 눌릴지는 투심이 어디까지 죽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높게 나왔으면 그래도 나머지라도 괜찮으면 좀 양호한데 자, 제가 맨날 중요하게 보는 게 평균 시간당 임금이죠. 평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 3.7%. 근데 3.6%가 나왔어요. 시간당 임금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인건비를 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백수들이 널린 거죠. 일하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MOM으로 보더라도 0.3% 이제 상승을 갖다가 바라봤었는데 0.2% 상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됐었고 그리고 또 큰 게 이제 아까 전에 뉴스에 나왔었던 게 비농업 지수거든요. 17만 6천 명을 바라봤었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가 11만 4천 명이 나왔어요. 거의 이것도 말도 안 될 정도로 거의 크게 줄었어요. 전달만 하더라도 17만 9천이고 이번에 예상한 게 17만 6천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이 웬만큼 버텨주면서 금리가 인하를 하겠지.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고용도 그렇게 크게 파괴가 안 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고 인플레는 많이 잡고 좋아 이건데 결국은 침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침체로 가는구나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번 데이터들이 완전히 침체로 왔다. 뭐 시장에선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사실상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한 타임 또 늦게 하면서 지금 시장 완전 박살 냈구나.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내용이니까 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또 갑자기 좀 하나의 폭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변동성을 줄 만한 내용이 하나가 나왔죠. 일본은행이 저는 이렇게 빨리 할지 몰랐어요. 일본은행이 웬만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결국은 기준금리를 못 버티고 0.25%로 인상을 했습니다. 0.25% 올렸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사실상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갑자기 긴축으로 돌아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엔달러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저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부터 이제 와르르 무너지긴 하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거의 쓰레기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눌러주는 위치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야 뭐 당연히 차트상으로 이렇게 눌러줬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면서 요만큼을 더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금리를 갖다가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만큼을 더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좀 많이 올랐고 엔화 가격이 지금 146까지 내려왔습니다. 146엔까지. 그러니까 1달러당 146엔인 거예요. 예전에는 1달러당 162엔까지 그렇게 올라갔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내려왔죠. 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본은 좀 진정되는 듯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엔캐리 청산이 가능해요. 엔캐리 청산을 여기 이쪽 뉴스가 아닌데요. 잠시만요. 제가 뉴스를 하나 빼놓은 것 같아요. 하나 가져올게요. 네, 바로 뒤에 있었네요. 자,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경기 침체 공포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또 하나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까지도 이제 우려가 된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산이야 한두 번 이제 빵빵빵 터지면서 터질 수 있어요. 비슷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국장에서 알고 있는 신용 반대매매랑 비슷한 거예요. 엔화 가치가 저렇게 세게 되면은 엔화가 굉장히 쌀 때 엔화를 빌려가지고 뭐 미국 주식을 샀던 요런 걸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청산시키는 거예요. 왜? 엔화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그냥 반대매매 시켜버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단순하게 보면은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인들이 해외 투자한 주식이 대략적으로 한 2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채권이 한 2.1조 달러가 되니까 한국 돈으로 대충 5천조가 넘는 막대한 양입니다. 근데 그 돈이 N저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로 갔죠. 왜냐면은 엔화에다가 투자를 해봤자 지금 뭐 돈이 되질 않아요. 금리도 거의 0에 가까웠, 0이었으니까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다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자, N고로 바뀌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다시 본국으로 이제 가져와도 어느 정도 이자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팔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런 유턴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또 하나 엔캐리가 요거예요. 여기 있네요. 엔화가 쌀 때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을 갖다 회수하는 겁니다. 엔화가 쌀 때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에다 투자를 했었는데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미국 주식을 갖다가 던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청산, 일본 돈이 전부 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구나, 지금 해외에서 머물던 돈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엔캐리 청산은 이제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갑자기 그 가치를 갖다 못 따라가가지고 청산시킨 것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그건 이제 선물 쪽에서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막 더 무너진다는 아닌데 변동성은 좀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엔캐리 청산이 됐다 안 됐다를 갖다가 어디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그날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자, 어쨌든 저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저걸 넘어서서 이제 미 대선으로 오게 되면은, 미 대선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하고 트럼프 지금 계속 붙고 있는데, 해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어요. 지난번에는 거의 동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률. 근데 지금은 사실상 2% 차이를 두고서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번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43%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앞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 인종차별 관련한 그런 발언까지 또 한번 내놓는 바람에 지지율이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급급해지죠. 사실상 급급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하면은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표가 올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 9월에 하면은. 그러면은 해리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토론회를 갖다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내달 4일입니다. 이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지지율 위치가 나올 텐데, 해리스가 뭐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여기서, 그리고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웬만해서 해리스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지금 8월이니까 9월 4일 되겠네요. 9월 4일 날 이제 폭스뉴스에서 이제 토론회, TV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야 갑자기 바이든 사퇴한대, 그리고 막 해리스 들어오고, 해리스 들어왔는데 막 지지율 별로래, 그리고 트럼프 막 올라가고, 그리고 막 비트코인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흑인 얘기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우선은 토론회까지는 잠깐 좀 조용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까지는 그 정치적 그 변동성, 리스크,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막 롤러코스터를 탔다면은 당분간은 이 두 명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고, 이 뉴스, 이때 TV 토론회 이후에 이제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 보였지,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 전까지 리스크라고 생각할 거는 요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이죠. 자, 우선은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휴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뭐 인질, 그리고 휴전 협상 대표단을 갖다가 이번에 3일날 뭐 이제 카이로행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하마스하고는 이제 어쩌면은 거의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가 돼요. 왜 또 그렇게 기대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위에 헤즈볼라를 또 건드려 놨잖아요. 헤즈볼라랑 또 지금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선을 갖다가 남부 쪽에 지금 안 그래도 하마스랑 싸우고 있고, 지금 북부 쪽에 지금 헤즈볼라랑 싸우고 있고, 이란을 갖다가 동쪽에다 두고서 이제 뭐 미사일을 날리는 이러고 있으니, 여기 하나는 휴전을 시켜야지 얘도 컨트롤하고 얘도 컨트롤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얘네는 휴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세 군데를 싸운다? 쟤네들도 그래도 정도가 있어서 세 군데 싸울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서, 하나는 휴전시켜 놓고 두 군데를 싸우면 두 군데를 싸우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그 내용이 있었어요. 장중에
최근 들어서 석유 쪽이 조금 올라갔던 게,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다는 게 아니고 석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마스의 그 수장이죠. 가장 높은 수장이 하니에가 숙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미사일을 날렸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숙소에 2달 전에 설치가 된 폭탄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폭탄을 갖다 설치했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 하마스의 수장이 거기서 숙소에 묵을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2달 전에 설치를 해놨다가 그걸 터뜨리면서 결국은 죽이는 약간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란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슬슬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고, 그래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는 레드라인, 선을 넘었다. 니네 선 넘었다. 지금부터는 전투 국면이 그냥 로켓포나 좀 쏘고 이렇게 좀 전투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전투에 대해서 지금 새 국면에 진입을 할 것이다. 보복 공격은 당연히 불가피하고 하마스 지원을 넘어가지고 공개 전투를 하겠다. 이제는 뭐 굉장히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뭐 이제 로켓을 갖다 로켓 공격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보복을 갖다 계속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아직은 뭐 헤즈볼라는 전면전으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전면전으로 넘어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추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란이죠. 헤즈볼라만 움직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란이 움직이면은 중동 전쟁으로 이제 확전으로 완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중동 확전으로 벌어진다면은 물류 대란이 또 일어날 거고, 거기다가 유가는 당연히 급등을 할 거예요. 지금은 침체 때문에 유가가 좀 내려갔는데 유가마저도 굉장히 급등을 다시 또 할 거고, 유가가 오르면은 인플레는 다시 또 안 잡힐 거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려다가 금리 인하를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될 거고, 그러면은 기업들은 또 힘들 거고, 소비 둔화든 침체는 계속될 거고, 침체가 됐을 때 침체 구간으로 막 접어들 때 그때 금리 인하를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침체를 벗어나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계속 하잖아요, 침체일 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침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확전으로 가는 건 좀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란이 낀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란이 안 끼고 헤즈볼라까지는 싸워도 돼요.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나 이런 무장단체들이랑 싸우는 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란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일이 좀 많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년짜리 전쟁이 아니고 굉장히 길게 전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명절인 12일에서 13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란이 보복 공격은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도 이란이 막 미사일 몇 개 날렸잖아요. 그런 거 날렸을 때처럼 적당히 이제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날아가다가 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뭐 큰 피해 없으면은 또 다시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대로 막 이스라엘 내부를 갖다 타격이 당했다, 이스라엘 내부가 타격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터지는지 봐야 되는데, 결국은 저 내용이 저렇게 막 날짜를 갖다가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솔직히 좋지 않아요. 12일, 13일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말, 이 한 주 동안, 다음 주 한 주 동안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갖다 세게 줄 수가 없어요. 뭘 주려고 하더라도 이란 좀 이상해, 이란 다음 주에 전쟁하는데, 이게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시장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저러한 전쟁을 갖다 하지 않는다는 게 좀 확실해지면 이제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우선 당장 다음 주에서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뭐 기술적 반등이 요 정도에 나올 수 있겠죠. 막 반등을 더 이어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좀 여전히 있다 보니까 저걸 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전운이 좀 고조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중동에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모습을 배치를 갖다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사일도 좀 더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 같은 경우는 계속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남부 본토 비행장과 유류 창고를 뭐 공습하는,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우크라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뉴스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렇게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중동 리스크가 있으면은 당연히 유가가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졌어요. 이 빠진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예요.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은 뭐 외부 세계가 전체가 막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면,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으면은 당연히 수요가 당연히 부진하겠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침체 가능성 때문에 크게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가 빠져서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침체 때문에 빠졌다는 건 최악인 거예요. 최악이죠. 그러고서 침체 때문에 만약에 빠졌는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이 침체인데 중동 전쟁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정말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리스크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좀 팔로우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행인 거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달러가 그러면은 달러가 그래도 안전자산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뭐 엔화가 강세를 입으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빠질 수 있어요. 달러 인덱스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화잖아요. 근데 엔화가 강세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는 당연히 빠지는 게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반영되기도 했지만 달러가 안전자산이면 좀 더 강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다는 걸 미국도 경기 침체 좀 힘든 거 아니야? 그러면 달러가 안전자산 맞을까? 약간 이러한 것도 불신이 약간 깔려 있었던 거라고 전 보여져요. 어쨌든 간에 이만큼 빠졌고 시장에 다행스러운 거는 국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이 많이 이탈을 했었는데 만약에 환율이 여기까지 빠져준다? 여기 얼마죠? 대략적으로 한 40 몇 원이네요. 거의 앞전에 40 몇 원? 한 42원 1342원, 1340원 정도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충분히 다시 들어올 만한 요건이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선물을 그 정도 날려 먹었으면은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환율까지 괜찮아. 그럼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환율이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주 돌아오는 다음 주에 실적을 봐야 될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쓱 봤는데 뭐 실적을 막 그렇게 중요하게 볼 만한 건 딱히 안 보여요. 뭐 해봤자 뭐 요거 슈퍼마이크로, 세미컨덕터 이쪽 SMCI 이쪽 정도 하나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엔비디아한테 이제 칩을 갖다가 뭐 공급 받아서 뭐 하는 그쪽이니까 이쪽을 좀 이쪽으로 이제 반도체를 돌릴 수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미 반도체 쪽 실적은 사실상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그렇게 막 어닝 쇼크란 쇼크를 다 당하면서 다 나왔다.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장에 침체라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올라갈 수는 있을까,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이란 전쟁이라는 게 또 바탕이 하나 깔리면서 다다음 주에 이란 전쟁한데 약간 이게 좀 깔려 있으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근데 반등이 만약에 세게 나오려면 얘네들이 뭔가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 컨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져와야지 좀 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반등하려면은 얘가 좀 좋게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좀 반도체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 요건은 얘가 만들어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 정도고. 그래서 실적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이번 주는 이제 거의 실적 웬만한 거 미국은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 지표에서 다음 주 볼 게 뭐가 있는지 봤는데 그렇게 또 볼 건 없어요. 다만 좀 봐야 되는 거는 앞전에 이제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 PMI 봤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제조업이 나와요. 비제조업마저 설마 진짜 전달에 49, 뭐 46, 47 나왔는데 여기가 막 43, 막 42, 막 이렇게 또 말도 안 되게 나오면은 이건 침체로 완전히 갔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뭐 9월에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이미 시장은 완전히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다 갖춰지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나마 얘라도 좀 좋게 나와준다면 지표가 막 여기 지금 51일을 갖다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나마 여기라도 막 세게 강하게 우린 침체가 아니야 약간 이러한 데이터들이 좀 나와주면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은 조금 이어갈 수 있어 보이는데 요 데이터 한번 좀 중요하게 보실만해요. 원래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침체가 깔리다 보니까 침체가 아니야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지켜볼 만하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이제 델리 연설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긍정적인 말을 좀 기대는 해볼게요. 그냥 뭐 저 지금은 이러한 연설 하나하나에도 시장이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뭔가를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심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침체가 아니라고 누구 하나라도 좀 얘기를 해줘.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뭐 크게 없다가 뭐 유가도 지금 딱히 문제가 없으니까 유가도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 쭉 여기도 유가 뭐 별로 볼 게 없죠. 다 유가나 이쪽은 에너지 쪽은 별로 볼 게 없고, 국채 입찰 이것도 뭐 크게 국채도 지금 국채 금리도 양호하니까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지금 중요한 건 요거죠. 앞전에 고용이 그렇게 안 좋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사실 알고 보니까 연속 실업 출산 건수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건 그래도 그때 한 번만 안 좋았던 거지 이제는 그래도 좀 신규 건수가 되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이 괜찮아졌어. 약간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게 요 데이터거든요. 얘네가 살려주면은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나쁘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좋게 나와야죠. 좋게 나와야지 침체 아니네 약간 이러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나올 건 없어요.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란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뉴스가 좀 많이 붙을 것 같고 이란의 그런 발언들 그러다가 요때 요걸로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갖다가 기술적 반등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뭐 크게 이슈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냥 발언 정도만 좀 있으니까 발언은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냅두시면 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실업 건수,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니까 요거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위태위태하고 좀 힘들긴 한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지할 자리는 지지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살려주는지, 아니면은 시장이 악화가 돼가지고 한 번 더 밀리면은 한 1000포인트 정도 더 밀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